두 달이 되었죠. 중간에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고, 어쨌든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법회를 근 두 달을 쉬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래도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법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 법부님들 코로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잘 보호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법회에 참석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공부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좀 대처해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법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역으로 근본경전연구회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좀 잘 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재작년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탐진치 교재를 출판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 말쯤에서 사실은 탐진치 교재가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 책을 출판을 하려고 보니까 난이도의 측면에서, 또 우리가 말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 가르침, 그 가르침의 끝부분에서 출발하는 탐진치라는 이 교재를 책으로 출판해 놓았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출판을 한다라고 하면 이 책을 몇 부나 찍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금년 1월 중순 좀 넘어서면서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타협을 좀 하자라고 해서 출판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탐진치라는 이 책이 근본경전연구회 공부에 으뜸가는 성과라고 말하면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경을 적용하면 탐진치가 그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을 드러내주는 이런 공부인데, 탐진치 책 1권에서 삶의 메커니즘을 약술하고는 있지만, 이게 그 정도 약술에 의해 가지고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은 참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타협이 탐진치 교재를 조금 미루자. 그리고 약술이라는 형식보다는 삶의 메커니즘을 따로 꺼내가지고 독립적인 책으로 먼저 출판을 하고, 이렇게 독립된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탐진치 책을 출판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잡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삶의 메커니즘이 무엇냐라고 하면, 메커니즘 그림 위에서 번호만 매겨주면 12연기가 되잖아요. 삶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12연기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탐진치가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메커니즘을 먼저 꺼내놓자 라고 하는데, 이 메커니즘 자체가 12연기라고 하는 불교 안에 모든 공부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또 어려운 주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앞선 과정을 좀 생각하자라고 한다면 아예 크게 미루자. 그래서 출판 계획 자체를 좀 더 큰 틀 위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라고 해서 메커니즘 앞에 불교 입문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에 대한 접근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출판에 대한 그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했지요. 그래가지고 뭐 대략 1월 말쯤부터,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불교 입문을 먼저 만들고 이어가지고 메커니즘,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탐진치를 펴내면 적절하겠다라고 이제 출판 계획을 잡았죠. 자, 그렇게 이제 입문서 출판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제가 이건 혼자서 좀 판단을 해본 거죠. 이 입문서라는 것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불교 개론 이렇게 개론서를 쓰자는 접근은 아니었잖아요. 불교 공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 것일까? 출발 자리를.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입문서 자체가 이것도 두 권으로 나뉘어야겠다. 기본적으로 불교 입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8정도 이런 불교 교리의 핵심 내용을 설명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 교리를 입문서 수준의 상세하지만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교리의 중심을 접근하기 이전에 또 입문 과정의 하나로는 이런 진리, 삼법인, 사성제 이런 거 이건 진리, 사실 이런 거죠. 이런 진리에 대한 공부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제가의 불교 신자들, 제가 불자들의 신행이라는 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실은 불교 입문으로 이런 진리,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삼법인이 뭐다, 사성제가 뭐고, 12연기 8정도가 뭐다라는 것을 낮은 난이도로도 접근하는 일 자체는 이거는 일반적인 보통의 제가신자의 몫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겠다.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을 배워 알므로써 내 삶을 형성하겠다. 이런 시도로 접근된 사람의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 이전 단계에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든 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해야겠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불교 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절해가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기준을 잡는 일반적인 보통의 제가신자들에게 바른 신행을 안내하는 과정으로의 불교 입문이 또한 있어야겠다. 라고 이제 이중적인 판단을 했죠. 그래가지고 1월 말에, 그러니까 1월 이건 후반기 말쯤에 출판 계획을 일단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 출판 계획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불교 입문 1 해서 보통의 제가신자 이 부분을 책에서는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말했죠.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요렇게 이제 그 보통의 불교 신자를 바른 신행으로 이끄는 이런 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교 입문 2 해서 요거를 이제 사실이라고 제가 적고 있어요. 사실이라는 말이 진리고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말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삼법인, 무상고 무하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하. 이 삼법인이고 이것이 펼쳐지면 고집멸도 사성제가 되죠. 이 사성제 안에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교리가 12연기고 8정도죠. 자,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랬죠. 그리고 재법무아라고 하면서 열반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상카라라는 거하고 구분 지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행과 행으로, 그러니까 행에서 구분된 열반 요걸 놓고 재행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죠.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러잖아. 그리고 재법무아로서 말해지니까 열반도 뭐라는 거예요? 열반도 아트만이 아니고 무하다 이렇게 말해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뭐라 해요? 열반은 락이다 이렇게 말하죠. 열반은 락이다. 락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죠? 고, 멸 이래 되잖아요. 삼법인이라는 게 표현하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괴로움, 의 영역, 괴로움이라는 그 삶의 영역이 있는데 행이다. 다만 부모님 행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유위 이러는 거잖아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의 영역, 요게 행이란 말이죠. 그 행은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불만족이 있는 영역이거든. 거기에 비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번뇌를 완전히 부순, 그래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무위의 삶의 영역, 삶이잖아요. 그 삶은 락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거는 괴로움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고멸의 상태를 말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재행이라는 말하고 재법으로서 무아인 열반을 포함해서 말하는 요거는 행은 고의 영역이고 열반은 락의 영역이고 그것이 고멸이다. 요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삼법인이라는 것의 의미를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박고부님, 제가 가끔씩 그 불교 안에 유일한 명제가 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무엇을 말한다라고 해요? 그죠?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부처님이 진리의 도장을 딱 찍었다 이거잖아. 그게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은 불만족이 있는 것이다. 최소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 최후의 불만족까지는 남아있거든. 이거는 어쨌든 괴로움의 영역이야.
그 안에 얼마만큼 단계적으로 괴로움을 해소해서 완전하지는 않아도 행복을 만드느냐, 이걸로 삶이 형성되죠. 그런가 하면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일체의 불만족이 해소된 완전한 행복의 영역. 그래서 고멸이 실현된, 완성된 영역이라고. 삼법인이 바로 이렇게 열반과 열반 아닌 것은 행, 상카라, 이런 두 가지 존재의 구성을 말해주면서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영역과 괴로움이 해소된 영역,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누라다경이라든가 뱀의 비유경 이런 데서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그대들의 삶이 고의 영역에 있을 것이냐, 고멸의 영역에 있을 것이냐, 나는 오직 그대들이 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삶을 청산하고 고멸의 영역으로 자리를 옮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지. 그게 이제 삼법인이잖아. 그러면 이러한 삼법인, 고와 고멸을 놓고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요? 김법원님,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 불교 한마디로 막 이렇게 말하면 다른 주제로 갈 수 있지. 불교는 뭐냐 하면 사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불교는 사는 이야기야.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사는 이야기라고. 나는 몸과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라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 조건, 그 과정, 이거를 설명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12연기잖아. 12연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애쓰지만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말씀하신 의미로는 딱 그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고집,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거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괴로움의 일어남 또는 괴로움의 원인 이러지만 사실은 사무다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자라남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12연기는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커지는 이러한 삶을 설명하고 있다고? 근데 그것만으로 불교가 끝날 수는 없죠.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 조건, 그 과정, 이거를 본다면 이제 최후로 불교가 하는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문제의 자리자리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할까?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이 문제만 해소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은 생겨나지 않잖아? 그래서 12연기가 보여주는 그 문제의 자리자리에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고멸로 나아가는, 고멸을 실현하는 그것이 뭐예요? 팔정도죠. 이 팔정도가 이제 이 불교 인문 1번이 이제 차제설법 이렇게 시작하는데, 차제설법에서 나타나는 고진멸도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12연기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일까? 라고 길을 안내해주는 요거라면 그 길에다가 더해가지고, 그러면 길이 생겨났다면 어떤 실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소할까? 라는 것을 실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김보부님, 요 길이라는 건 원어가 뭐죠? 막가죠? 실천은 원어가 뭐예요? 빠띠빠다 이렇게 되죠. 단어를 몰라도 길과 실천이 서로 원어가 다르다
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건 뭐 똑같이 그냥 팔정도, 중도 이렇게 이제 길도자로 다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원어는 무슨 방법으로 해석할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는 길을 안내하는 측면은 맞다. 그렇게 쓰이고 그 길을 어떻게 내가 걸어가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라는 실천을 말할 때는 빠띠빠다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요렇게 차제설법으로 시작할 때는 막가로서 팔정도를 표현하지만 이제 요 실천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이제 요거는 뭐라고 말해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실천 이런 말이 되죠. 근데 이거를 번역을 길도자로 똑같이 해버렸죠.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고멸도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은 이 불교 인문 이 사실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설명하려는 거는 딱 요거예요. 삼법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에서 법내에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중생의 삶에 속하는 것은 다 불만족의 영역이다. 그러나 법내의 영향에서 벗어난 무위의 상태, 열반은 락의 영역이고 고멸의 영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재행부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알고 있는 이 삼법인이 사실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는 부처님의 선언,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고, 그렇게 고와 고멸이라는 하나의 명제가 섰을 때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12연기라는 고집, 그 12연기적인 괴로움의 생겨남과 자라남, 어떤 길을 어떤 실천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 고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묶으면 뭐가 돼? 고집, 고멸, 고멸도 요 네 가지를 묶으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사성제잖아. 그죠? 사실은 불교의 중심에 이제 우리가 이건 인문 2로 만들려는 책이 지금 좀 조금 좀 진행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삼법인과 사성제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설명되려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 그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그 괴로움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방법, 어떤 실천을 통해서 소멸시키는 것일까? 요거 설명하는 책이 두 번째 책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불교의 모든 것이죠. 예. 이게 모든 거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행위, 업이라는 것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책은 불교 인문 이 사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이제 삶의 메커니즘이야. 삶의 메커니즘은 사실은 12용기를 해설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을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영역에서 경을 꿰면 그 경이 꿰어져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진 삶의 이야기, 요게 이제 삶의 메커니즘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그려진 그림에다가 번호를 매겨주니까 12용기가 그대로 나타나죠. 드러나죠. 그래서 12용기를 도식화하는 것이 삶의 메커니즘이다. 근데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전체 영역을 꿰어야 그려지는 그림이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영역 공부 기준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이라는 이 공부 기준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교재 말하자면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의 어떤 경들 아비담마 청정도론 다양한 주석서 아함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의 범주 밖에 있는 교재들을 끌어들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달리 말하면 12연기가 안 풀어지는 거야. 김부부님, 다른 교재들을 포함하는 순간 삶의 메커니즘이 안 그려지거든. 12연기가 사실은 안 풀어지거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뭘까요? 다른 교재를 포함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첫 번째로 딱 대두되어 가지고 12연기를 못 풀게 할까? 우리 12연기 특강 하면서 이 얘기 했거든.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예. 근데 나는 누구냐를 설명하는 교리적 해석이 첫 번째가 뭐야? 유신.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 요거죠.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 사까야, 유신 이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경전이 우현경이라는 경이 있잖아. 무명과 가래가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어서 오세요. 무명과 가래가 남김없이 부서진, 그래서 해탈된 이러한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 식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영역에서 나는 누구냐를 말할 때 첫 번째가 마음이,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야. 몸과 함께하는 상태. 그래서 유신, 나는 누굴까? 유신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죠. 그런데 그 나는 누구냐를 설명할 때 오직 마음이 몸과 함께라는 요것만 가지고 삶의 과정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몸과 함께한 그 상태로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사는 이야기란 말이야. 삶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과정 동안 생겨나서 쌓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게 뭔가요? 우리가 오온이라고 말할 때 색은 몸이라고, 식은 마음이라고 이래지면 중간에 수, 상, 행이라는 세 가지가 있잖아.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서 쌓이는, 요게 수, 상, 행이거든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색, 수, 상, 행, 식, 오온 이래 되고,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쌓이는 거, 물론 이것도 이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삶의 과정은 있어도 쌓이지는 않죠. 그러나 번뇌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는 삶의 과정이,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 12연기 이러한 삶의 과정이 진행되면 과정 중에서 색이라는 거, 수라는 거, 상이라는 거, 행이라는 거, 식이라는 거가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쌓이는지 이 부분을 병이 설명해 주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죠?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상이 잠재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삶의 이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쌓이는데 그 쌓여있는 5가지 자체를 어찌 보면 문제 삼는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중생이라는
나는 어때요? 그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5가지의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그것에다가 이게 나요! 라고 붙잡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작용이. 특히 찬다라가, 욕탐. 이 색수상행식 5온의 쌓여있는 것,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을 뿐인데 그거를 붙잡고 나요! 라고 요렇게 말할 때 오취온, 집착된 5온이죠. 요거를 부처님은 유신에 이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나에다가 삶의 과정의 누적이라는 개념으로 수상행을 더해가지고 5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취온, 요게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불교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존재를 논하려 하는 것보다는 진행형으로 삶을 설명하는 수상행, 이 부분은 삶이 진행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오치온을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오치온에서도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나를 설명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박보부님 지금 말씀하셨죠.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로의 나. 식과 명색 이럴 때 식은 5온의 식이고 색은 5온의 색이잖아. 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딱 정의해 주죠. 수상사 촉작의. 이럴 때 사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 해석이 행이란 말이죠. 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색사 내지 법사, 색성향 미처 법에 대한 의도가 행이다. 이렇게 행이 사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수상사라고 할 때의 사는 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명 중에 수상사를 떼어가지고 식과 색에다 더하면 뭐예요? 색수상행식 5온이거든. 거기에 남는 것이 촉과 작의잖아. 이럴 때 작의라는 건 뭐냐라고 하니 지금 안입이 설신 의로의 내가 색성향 미처 법이라는 세상을 만날 때 어떤 대상에 주목할까? 뭐 이런 것을 작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의 작용 이런 거죠. 그런 거 하면 촉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작의 하면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낸 참 기가 막힌 표현이지. 새끼 젖은 식. 식이 새로 생겨나죠. 새끼 젖은 식 또는 출산된 식이 생겨나가지고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맞는다. 해서 삼사화합, 촉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수가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 이렇게 보면 유신에 비해서 오온, 오치온이라는 게 삶의 과정의 누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지 상태가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는 삶을 표현한다고? 그런데 이러한 오치온에다가 작의와 촉 두 가지가 더해지는 요건 뭐죠?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현재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활성화 상태를 말해주잖아. 촉과 작의로서. 이러니까 원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유신이 난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삶이 진행된다. 활성화 상태다. 진행형 ing다. 라고 해서 오치온으로의 나를 정의하고 그게 이제 12연계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식과 명색. 분명히 이제 우리 대인연경 같은 데서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하고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이렇게 서로 조건하는. 근데 이때 12연기에서 말하는 조건관계는 100% 조건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식하고 명색하고는 식이 없는 명색은 말하자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명색이 없는 식이라는 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명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
정의가 나란 말이죠. 이게 이제 12연기의 3번, 4번 지분이잖아. 그런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에 범주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소부니까야의 경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명색의 명을 비색사음 이런 식이죠. 명은 색, 물질 아닌 거. 이래가지고 수상행식 네 가지가 명이다. 이렇게 참 묘해요. 정의가 달라져. 정의가 달라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부처님의 정의에 의하면 명색에다가 식이 더해져야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한 덩어리로 있어야 이게 나라고. 그런데 명에서 식을 포함해 버리는 순간 명색 자체만 가지고, 그죠? 색은 있는데 명이 뭐냐 하니까 수상행식이야. 그러면 명색하면 색, 수상행식 5원이 되잖아. 아이고, 명색만 가지고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식과 명, 그러니까 12연기 12지분 가운데 3번, 4번 지분이 함께 해가지고 나를 설명한다 라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4번 지분인 명색만을 가지고 내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하고 괴리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당장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명색 안에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이 2번 나타나네. 그러면 명색이 오치원인 나라면 앞에 있는 식은 뭐지? 이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제 범주를 벗어난 공부 영역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재생연결식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경에 없는 개념을 불러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요, 부처님은 식과 명색을 함께 해가지고 나를 설명해 주는데, 그지? 유신으로부터 오치온으로부터 식과 명색으로 이렇게 나에 대한 설명을 더 정확하게 해주는 그 내용인데, 명색, 그러니까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순간 명색으로 내가 정의되고 명색 앞에 있는 식이라는 것은 경에 없는,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나와버린다고. 그러면서 뭐 그 앞에 것은 전생의 행위고 뭐 이러면서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풀어지는 12연기가 이 공부 기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 해석되는 삶의 메커니즘과 다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보부님 제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공부의 범주를 넘어서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명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교재 통해 가지고 각각 소부니까야의 어떤 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다 정리해 놓았죠. 이런 부분이 결국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우리 공부의 기준, 이 영역을 벗어나서는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정리했고 도식화했고, 그래서 12연기가 해석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그러한 공부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12연기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잘 설명이 되면,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12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알려져야 괴롭다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어떤 조건들의 연장선상에서 생겨나는 것일까라고 괴로움의 정체가 드러난다. 그러면 괴로움이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야 이런 자리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구나 라고 괴로움이 정체가 드러나야 팔정도에 의해서 정체를 드러냈다 보았다 그러므로 요렇게 대응하자 라고 해서 팔정도라는 수행에 의해 가지고 정체를 드러낸 그놈을 해결하는 이게 불교의 본질이죠.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책으로 삶의 메커니즘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1, 2권에 이어가지고 이제 요 목적에 맞춰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이 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공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충분하게 규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삶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규명되었다. 그래서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팔정도에 의해서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고멸이 실현된다. 해서 12연기와 팔정도의 쓰임새가 정확히 알려지죠.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가 탐진치 그래 되죠. 탐진치 작년에 우리가 탐진치 맛보기 수업을 몇 번 하면서 사실 대표적으로 탐진치라고 말하지만 원어로 접근하면 그죠? 한자로 접근하면 탐진치지만 원어로 접근하면 탐진치가 아니죠. 원어로는 이게 로바, 도사, 모하라는 한 쌍하고 그 다음에 라가, 도사, 모하라는 쌍, 두 가지의 쌍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도사, 모하 이거는 진, 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지. 근데 로바와 라가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단어를 똑같이 탐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라가와 로바가 경에서는 분명히 차별된 자리에서 차별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탐진치 교재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류해가지고 책으로 이제 출판만 하면 되는 상태에 와 있죠. 그래서 앞에 선제되는 책을 먼저 만드는 건데 그래도 이 탐진치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둔 첫 번째 성과, 가장 큰 성과가 뭐예요? 로바와 라가를 번역어를 구분해 준 거죠. 그래서 탐이라는 말이 이제 워낙에 굳어 있는 번역이고 그것은 라가라는 쪽에 원래 의미적으로는 로바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탐 그러니까 위라가 탐을 해소하는 과정에 대한 이제 바꿀 수 없는 굳어버린 용어가 이탐이기 때문에 라가에다가 탐을 번역어로 줬고 로바에 대해서 이제 차별적으로 그 의미 라가와 차별된 의미를 담아가지고 새로운 번역어를 우리가 부여했죠. 김보부님 이 로바에 대해서 새로운 번역어를 우리가 부여한 거 이게 세계에서 몇 번째 시도인가요? 그치? 세계에서 첫 번째 시도야 이게. 우리가 정말로 그죠? 김보부님 우리가 세계 불교를 바꾸자라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초의 타당한 해석들이 나오니까 세계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린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망이라고 발알망자로 새로운 번역어를 부여했죠. 이런 부분 사실 뭐 탐진치인 줄만 알고 있는 거를 탐망진치라고 이 차별을 보아서 설명해낸 거는 정말로 이건 불교사적인 성과다 이렇게 보아야 할 거예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걸 우리끼리만의 공부가 아니고 세상에 드러내야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전통보다도 진정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근본경전연구회가 한국 붓다와다 불교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제 그 일이 이제 탐진치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가능하면 금년 안에 4권의 책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제법 갔습니다만은 남은 시간 동안에 불교 입문 1번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이 오늘 이제 인쇄소로 원고를 보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필요성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책이 특히 탐진치 책 같은 경우는 몇백 부를 찍어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실은 예상이 되죠. 그런 가운데에 어떤 출판사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책을 만든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자. 그래서 한국 불교를 바꾸고 세계 불교를 바꾸자. 부처님한테로 되돌리자.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하자고 한다면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역시 책을 통해서 해야 될 건데 이 책을 출판하는 일을 다른 출판사에 의지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한국 붓다와다 불교 교단 또는 종단을 설립을 했어요. 아직은 우리끼리지만 그래도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교단이라 해도 좋고 종단이라 해도 좋고 작년에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이 한국 붓다와다 불교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를 진행하기 위한 학술단체로서의 근본경전연구회가 금년에 다시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정부에 등록이 된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시작을 하려 했지만 사단법인을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단체로서 등록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인격을 갖춘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출판사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앞으로 이 불사를 진행하는 그래서 정말로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했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부산진구청에다가 근본경전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출판사가 등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부산진 세무서 가가지고 출판 사업자로서의 그 근본경전연구회 사업자 등록증을 찾아왔고요. 이제 우리가 출판 사업을, 출판 불사를 직접 우리 힘으로 해나가는 이제 그 준비를 갖추는 거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고, 이제 다음 주쯤이나 한 번 더 가가지고 이제 책을 출판만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판매를 해야 되니까 도소매업 등록도 해야 한다네. 그런 거는 이제 다른 별도의 어떤 과정 없이 정관상으로 타당하면 그냥 바로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 도소매 추가해 주면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정관을 수정하는 일, 그래서 김법우님 이제 우리 그 이사로 등록된 사람들의 회의를 해가지고 도소매업을 이제 추가하면, 정관에 추가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일이 마무리가 돼요. 이제 그래 되면 한국 붓다와다 불교가 운영하는 근본경전연구회 이름의 학술단체가 책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 있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요 불교 인문 1번에 대한 그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이제 인쇄소에 그 원고를 완성해서 보냈어요. 약간 처음 하는 일이라서 조금 좀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 이름으로 출판을 하는데 원고는 99% 제가 썼고, 법우님들이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참 많은 시간 노력을 함께 해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쓰는 이 원고의 그 품질을 높여주는 일을 이제 법우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제 1차적인 완성이 되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그 편집해가지고 인쇄하는 일까지를 이제 인쇄소에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아마 한 달쯤 지나면, 아까 누가 그러더라, 잉크 냄새 나는 책을 받아볼 수 있겠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이제 책이 만들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판매를 하는. 제 생각에는 이 책이 입문서 1권 이렇게 제목은 잡혔지만 한국의 불교 신자들에게 바른 신행을 안내하는, 어쩌면 거의 초유의 책일 수도 있다. 물론 입문서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입문서가 있지만 그 중에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보통의 불교 신자에게 어떠한 신행을 이끄는가, 어떤 것이 바르게 가르침에 의지한 신행인가 하는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여간 이 권의 앞에 있는 1편인데도 불구하고 크라운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의 책 사이즈보다 가로 세로가 좀 큰 책이에요. 그 책으로 지금 오늘 보니까 584페이지짜리를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책인데, 그래도 큰 책이면서 사실과 관련한 주제를 배제한 책이기 때문에 그 주제의 영역으로 보면 조금 좁죠. 근데 좁은 주제의 영역을 가지고 큰 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주제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에서 그 높다는 망이라고 하는 밑에 라가는 뭐로 그냥 탐으로. 라가는 탐으로 했죠. 탐으로 망. 예. 그러니까 탐이라는 번역이 그 일반적인 번역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해내는데 두 개 각각을 새로 해줄 필요는 없지. 기존의 번역어를 어디에 붙일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라가는 탐으로, 로바는 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유신견이 12연기 지분에서 유 부분 있잖아요. 유. 네. 그 부분에 해당되는 유신견의 어떤.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신이라고 할 때는 무슨 사까야라고 해서 요게 이제 사뜨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까야 K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발음이 동화돼 가지고 사까야가 된 거야. 까야가 이제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사뜨라는 요 말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야. 이게 이제 물론 그 브라만교 힌두교적으로 말하면 그 아트만 이런 그 실체라는 개념으로 쓰인 거지만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사까야 해서 나를 표현할 때는 이거를 그렇게 뭐 아트만으로 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사뜨라는 말 자체가 being 있다, 존재한다 이런 개념인데 요거를 힌두교 쪽에서는 아트만으로 풀었다면 그래서 여기에 유신이라는 말하고 우리 또 많이 쓰는 게 유신견이 있잖아요. 유신견하고는 구분해야 돼. 물론 이제 유신견 이럴 때도 사까야 디띠 해가지고 뭐 같은 사까야를 쓰죠. 그래도 이때는 사까야 디띠 견 유신이라는 견해 요거는 유신에 대한 중생 입장으로의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냥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요 상태를 중생이 번뇌의 영향 때문에 그거를 아뜨만이라고 붙잡는 잘못된 견해. 요렇게 이제 유신견을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은 유신이라는 개념을 앞에 두지 않고 유신견이라는 개념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신견이라는 측면에서 유신을 말하니까 해석에 좀 애매함이 생겨나죠. 그런가 하면 12연기의 유는 바와 이게 12연기의 유야.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존재. 12연기에서는 그 행위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존재 상태를 만든다고. 그거를 바와 유라고 하기 때문에 12연기의 유하고 유신의 유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만큼만 하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김부부님이 재작년 가을부터 오셔가지고 12연기 특강을 유지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저 단만한도 부부님하고 그때 뭐 우리 참 우리 뭐 몇 명 안 됐죠. 뭐 그 한 4분 5분 정도의 부부님들이 12연기 특강 1년 반짜리를 그걸 그래도 유지를 해주셔가지고 3개월 하신대가지고 그래 처음에 3개월 하려고 그랬는데 1년 4개월을 했지.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한 덕분에 지금 유신의 유하고 12연기의 유가 같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이 남은 시간이 자꾸 줄어드네.